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산업을 보는 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뭐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나 기법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 성향.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운드리가 TSMC를 쫓아가야 된다. 5년 후에 만약에 네이버가 정고점을 45만 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네이버를 사야 된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요즘 뭐 콘투 투자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냥 뭐 한 50종목씩 사가지고 그 뭐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이런 거는 아직 개인에게는 맞지 않는다. 뭐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하여간 3종목 이상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계좌 보시면은 한 10종목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네. 거예요. 예, 예. 일단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남이 사라고 해서 막 사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10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걸 집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가, 전문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회식 때문에 늦게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퇴근하면 또 시간을 낼 수도 없고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 낸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아무리 없어도 6시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좋은 종목을 찾을 확률이 5개 공부하면 1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루에 2시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종목 공부하는데 6시간 걸린다. 그리고 종목을 찾을 확률이 20%다. 이렇게 생각하면 10종목을 발굴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는 5개월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찾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고 그렇죠. 기존에 10종목 갖고 있으면 그걸 또 공부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0종목을 제대로 공부해서 본인이 포트에 갖고 있고 팔로우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이상을 담으라는 얘기는 공부는 적당히 하고 그냥 담아라. 사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거 말고 자기가 진짜 공부해서 이거는 확실하다 생각하는 거 3종목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에도 제가 출연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 혹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자기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1인당 절대 3종목 이상을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펀드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1인당 3종목 이상을 못하게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왜냐하면 3종목 이하가 됐을 때에 투자 성과가 좋았다는 내부 데이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한 사람이 3종목만 갖고서 공부하는데 개인 투자가 10종목, 20종목씩 갖고서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들 진짜 유명한 해외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주식을 분산해서 갖고 있어라 하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집중 투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그 많은 돈인데 5종목에 75%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위험이 아주 작고 이익 창출이 가능성이 가장 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사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들 중에서 누가 누군지 알겠느냐 모르지 사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찰리 먼거도 파산 위험이 낮으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자기는 3개밖에 개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필립 피셔도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절대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해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데이비드 리카도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이제 케인즈인데 이 케인즈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한 자신감이 없을 때 투자하는 기업체 수를 늘림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 자신감을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기업은 3-4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케인즈가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면 미인 대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인 대회라고 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잘 간파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서로 배치되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케인즈가 미인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다음부터 집중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서부터 그렇게 오래 가져갈 만한, 그래서 뭐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어야지만 사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책에 이제 그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은 제가 그 10년을 투자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가져갈 만한 주식?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거지만 책에서 한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10년 동안 저는 그 주식을 보유하는 거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이거 못합니다. 예, 그냥 가운데 다 포기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뭐 10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제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대표님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을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기 글쎄요. 투자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글쎄요, 그 기업도 뭐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단 한순간도 가지고 있지 마라? 뭐 그렇게 이해될까요? 예. 예. 저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럼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하라 사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애플 10년간 주가 변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의 주가 변화인데 이게 만약에 이 주식을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이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최근에 팔아야지 가장 그렇죠. 큰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가운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파지 말라는 의미는 10년 후에 크게 올라 있을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결국은 성장주를 사라. 그래서 10년 후에 크게 올라 있을 주식을 사라.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면 굉장히 큰 부가 쌓일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아무리 장기 투자해도 10년 후에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한국에서는 힘들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 경제는 사이클 산업 경제이기 사이클 산업이 때문에 많죠. 예. 올랐다가 다음에 안 좋아지면 또 떨어졌다가 또 그래서 이 사이클에 맞춰서 안 좋을 때 그 산업이 안 좋을 때 주가가 그래서 최악일 때 사서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팔고 또 이걸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이 저는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그거는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워런 버핏의 말은 이런 뜻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때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예를 들면 자 10년 후에 많이 성장해 있을 주식 이 주식을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성장성이 크니까 그럼 2차 전지 만드는 업체 중에 1등 업체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 이게 화면을 보시면요. 1990년대 반도체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1등주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잘된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면 1990년대 반도체 1등 주식은 일본의 애니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1등이 세계 1등이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그래서 애니시 주식을 샀다. 그럼 이건 잘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래 성장 분야가 반도체인 건 맞지만 당시 반도체 분야가 1등이었던 애니시는 그 후에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리딩 업체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초창기일수록 기술 변화가 심하고 업체들이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부침이 심하고 예를 들면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 보면 초창기에 우리나라 압도적 1등이 처음엔 다음이었지 않습니까? 야후 다음. 미국은 야후고 우리나라 그러면 인터넷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등 업체인 다음과 야후에 투자했으면 이게 좋은 거냐? 지금은 사실은 다음은 거의 뭐 존재가 없어져 버려서 카카오에 M&A 돼버렸고 야후야 뭐 저 구글한테 밀려서 힘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항상 그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항상 반드시 그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 책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크다. 네.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요즘 뭐 2차 전지 네. 사실 그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5년 내에 10배 오를 주식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차 전지를 샀다가 그 초창기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확신이 서질 않아가지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에 것들이.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제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판단을 내린 거니까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뭐 이거는 이제 또 긴 얘기니까 근데 전기차가 사람들이 다 무조건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으신 주식 네. 또 이제 매도하시잖아요. 네. 매도할 때 그 기준이 뭘까? 이것도 궁금해요. 10배 오를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제 계획대로 회사가 성장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면 동시에 적용 PER도 늘어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쌍양 쪽에 엔진으로 적용을 해서 주가가 두 개가 멀티플이 되면서 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PER이 굉장히 높은 PER을 적용받는 그 시점을 이제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오버슈팅 나왔다라고 표현되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게 적용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죠. 예. 평소에는 한 15배면 돼 이러다가 예. 우리 2차 전지 소재에서 몇 년 전, 4년 후 거까지 끌어와가지고 지금은 60배도 괜찮아, 네. 30배도 괜찮아 네. 이럴 때 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PER에 대한 기준이 확 상향되는 그 순간, 네. 그래서 주가가 슈팅 나오는 네. 순간이 네. 매도의 순간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물론 이제 재산 혹은 뭐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근데 현실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은 뭐 95%가 잃고 한 5%밖에 돈 못 번다. 이게 이제 네. 정설이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 자기의 마음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산업을 보는 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기보다는 책 같은 거를 사실은 이제 이 방송보다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 중에서도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주식 애널리스트가 쓴 책 말고 예를 들면 자동차면 자동차 전문가. 사실 그런 분들이 쓴 책을 여러 개를 읽어야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눈이 좀 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책을 많이 좀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참 이 멘탈, 물론 대표님처럼 그렇게 그냥 네, 태생적으로 예. 그렇게 느긋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돈을 잃었을 경우, 손실이 났을 경우에 막 조급해지고 예. 막 안달이 나거든요. 이거 좀 벌어도 아쉬운 판에 잃어버리면 네. 예.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대표님, 우리 저자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네.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저 증권회사에 가면은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투자 성향이라는 걸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이제 선택하는 답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다. 여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무려 24.9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이런 분들은 저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과 같은 그 투자 열풍에 휩싸여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권사에서 주는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는 그 설문지 그거를 해보고 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자신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안정형, 안정추구형이면
한 원금에서 10%만 손실이 나면 벌써 멘붕이 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업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고, 떨어지면 이게 참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한 20% 떨어지면 이게 도저히 못 참고 손절을 다 해버리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은 요번에 다 손절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무슨 장기 투자가 어쩌고, 회사 본질 가치가 어쩌고, 미래 성장성, 아무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그 원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투자 안 해야 된다고. 안 하시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50%의 네. 하락을 못 견디겠다면. 네. 피터 린치도 주가 하락은 뭐 놀랍거나 그 특별한 일이 아니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당연한 건데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긴 그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인가요? 네. 그 마젤란 펀드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네. 기록했는데 그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투자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돈 번 사람은 많지 별로 없는, 않다.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런 변동성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한국인만이 아니라. 사람 심리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똑같이.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위험성,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랬지만 50%가 빠진다고 하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샀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는 좋으니까 샀겠죠. 근데 빠진다. 10%든 15%든 이렇게 20%든 빠진다. 그럴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왜? 네. 내 생각과 다른 거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맞는 얘기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 각자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샀어요. 근데 뭐 이번 이런 어떤 그 하락장을 이용해서 주식이 50%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물타기를 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많은 말이 있어도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 주식이 예를 들면 좋아서 5만 원에 샀는데 회사가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5년 후를 봤는데 근데 2만 원이 됐으면 얼마나 싸졌습니까? 더 사야죠. 그래서 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아까 이것도 똑같이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투자형이 있고, 예를 들면 적극 투자형이 있고,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그걸 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다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네. 알자. 그러니까 본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뭐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나 기법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 성향. 사실 이렇게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저런 것도 네, 활용해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증권사에서 주는 투자 성향 리스트. 질문지에 그렇게 답을 해서 네. 내가 몇 점인가. 네. 그래요, 맞아. 그리고 한다 해도 그 아주 공격적이고 뭐 그 리스크를 감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하면 또 이것도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성향이 다 다르면. 네. 예. 또 안정적 투자를 해야 되는 배당 투자라든가 우량주 중심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어떤 이런 네. 그 성향의 네. 추구자인데 성장주를 샀다가는 또 이것도 못 못 견디는 견딥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을 할지 말지 혹은 해도, 내가 예. 한다면 어느 쪽 섹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네. 요거를 맞추는 것도 첫 번째 투자 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투자 우리는 보통 투자하면은 그냥 돈이 있을 때 목돈 가지고 사고 대출 받아서라도 또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적립식이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요즘 늘기 시작했어요. 워낙 네.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국은 저는 주식 투자를 사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무슨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존니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군요. 예, 존니 대표님의 의견을 저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빼고는 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성장,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성장주로 생각하고 확 투자했다가 뭐 정말 많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국민주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네, 네, 같은 네. 경우가 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그냥 평소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 1등, 2등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IDM, 그러니까 IDM 종합 반도체 회사. 네. 근데 이제 팹리스는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설계만 하는 업체를 말하고, 파운드리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데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전부 다 하는 게 이제 IDM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게 그리 이제 지금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게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83%가 YOY 줄어들 거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1조 원 뭐 영업 손실을 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이제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시장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D램을 생산하면서 이런 그 표준화된 생산 방식으로 그 대량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진 업체인데, 최근 IT 시장의 흐름은 이 특정 용도에 적합한 그런 다품종 그 소량 생산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이 사실 삼성전자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거와는 좀 이게 흐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뭐 D램이다, 낸드 플래시 이런 거는 이제 딱 규격화된 그런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건데, 자율주행, 뭐 AI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설계나 디자인이 다 다르고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주류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그렇죠.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파운드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2023년에 TSMC가 세계 반도체 최강인 거는 사실 저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파운드리 상황이 그렇게 삼성전자한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6 팹리스 회사는 이제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애플과 미디어텍은 이제 TSMC에 전 100% 의존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인텔과 AMD 물량 일부를 받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TSMC가 갖고 오는 물량 중에 이제 TSMC가 소화 못하는 물량을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TSMC가 하지 못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게 현재 이제 삼성전자 수준인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운드리가 TSMC를 쫓아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데, 그렇죠. 장치 산업은 시장 점유율이 모든 걸 다 그냥 말해주는 그런 산업입니다. 일단 1등을 자리를 잡으면 2등이 1등을 쫓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고정비가 원가의 80%이고 변동비가 원가의 20%인 산업이 있다고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일 때 제품 한 개를 만드는 원가가 100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내려가면 A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15%가 변했는데 원가는 65%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치 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하면 TSMC의 원가는 현재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괜찮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R&D 비용으로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기술 격차를 확 벌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파운드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지금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주식이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만큼 경영 능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조금은 어려운 미래가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뭐 플랫폼 기업, 하긴 요새 플랫폼 기업들 글로벌리 반독점 규제 이슈로 많이 좀 규제를 당하고 있기는 하죠.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데요. 저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언젠가는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네이버는 이제 제가 뭐 자꾸 네이버 얘기는 이제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사람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면서 밤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자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주식에 100만 원을 대표님께서 투자를 했고요 처음에. 네. 그 다음부터 매달 10만 원씩을 투자를 합니다. 적립식으로. 그런데 이 주식은 3달을 오르고 5% 오르고 5%씩 3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3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이 주식 사시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겠죠. 이게 엄청난 수익률인데 저 같으면 당연히 이 회사 주식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가 5년 후에 정고점 돌파를 5년 후에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후면은. 그러면 5년 후에 만약에 네이버가 이 정고점을 45만 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네이버를 사야 된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이 지금 45만 원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100만 원을 처음에 샀다가 그 다음 달에 50%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사는데 그러다가 또 빠져서 18만 원이 됐고 거기서 또 5%가 빠져서 17만 1천 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변동 없이 5년을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45만 원 정고점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A 주식하고 네이버가 수익률이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이게 자료를 넣어서 이제 어저께 밤에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고 파란색이 네이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하락을 해 있어도 5년 후에 정고점을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이버를 사면 앞에 말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주식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저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네이버는 좋게 보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데 왜 안 담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성 그렇게 해서 그 큰 성장을 이루는 주식을 담는 포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배당주 하는 포트가 따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담는 포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담으셨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그럼 계좌를, 근데 단기 투자는 안 하시잖아요. 단기 투자는 안 합니다. 근데 왜 계좌를 그렇게 나누시죠? 다 중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수익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얼마고 해서 이제. 네. 그러면 지금 계좌가 하나는 장기 투자로 그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주식들로 담으시는 게 있고 이게 이제 특징은 다 중소형주고. 예. 그 다음에 네이버를 담은 대형주 중심의 또 포트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대형주라기보다 이제 좋게 보는 거. 네이버가 거의 위주입니다. 거의 답니다. 예. 그렇게 또 하나가 있으시다면? 하나는 제가 보험을 들었었는데 지인이 보험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그 보험을 이제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배려 차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5년을 부었는데 이게 원금의 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깨버렸어요. 보험을 깨고서 차라리 그 연금 펀드인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제가 보험을 깼는데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고 매달 그 40만 8천 원 넣었던 거를 계속 넣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그냥 그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니까 연금 배당주를 중심으로 사모화가 나간다. 그냥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나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식만을 사고 파는 어떤 습관을 들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참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막 여기서 좋다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또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자산 투자 가이드 책의 저자이신 우리 천백만 저자님 실제로 이러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다는 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나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기준을 세워보자.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천백만 저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